이번 주 주요 언론에서 다뤘던 교육 관련 기사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바로 사교육비 증가입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내용이라 잘못 말하면 욕먹기 십상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 사교육비를 놓고 고민인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통계 자료부터 같이 봅시다. 사교육비 참여율 전체는 78.3%, 초등학생은 85.2%, 중학생은 76.2%, 고등학생은 66%로 집계됐습니다. 단순히 예전보다 더 늘었다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들 느끼시는 거니까. 다음은 사교육비입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초등학생은 37만 2천원, 중학생은 43만 8천원, 고등학생은 4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교육비는 25조 9,538억 원. 2021년도에 23조 4천억 원에 비해서 10% 넘게 올랐죠. 정확히는 10.8%입니다. 이건 그냥 학원비 오른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계의 기준이 되는 초1부터 고3까지 학생의 숫자가 1년 사이에 4만 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거기다 10.8%라는 수치 자체가 이미 물가 상승률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쓸 학생의 숫자는 줄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올랐다는 거죠. 이 이외에도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 현황 등 다양한 통계 자료가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챗GPT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강쌤만의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통계조사 대상의 선정 문제. 이 통계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중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 고등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물론 초, 중, 고 할 것 없이 모두 입시라고 하는 목표를 정점에 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 학교급별로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는 다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은 교육보다는 보육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빠 엄마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 정도까지는 아이를 맡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다른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요즘은 그걸 태권도장에서 하고 있죠. 정말 태권도 관장님들은 교육부에서 표창장 하나씩 드리고 세제 혜택도 드리고 이래야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보육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세요. 통계 자료를 살펴봐도 일반 교과 사교육비보다 예체능 취미 교양 사교육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게 중학교만 가도 20%로 확 줄어듭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예체능, 취미, 교양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해당 분야를 진로로 생각하고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말로 취미로 또는 보육을 위해서 사교육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아니라 보육 지원 대책이나 출산 지원 대책 등에 포함이 되어야죠. 여성의 커리어 관점에서 그리고 가정경제 측면에서 마냥 아이를 데리고 전업주부로만 살기에는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보육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학생. 예비 중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의 걱정은 딱 하나예요. 공부 습관, 공부 방법. 초등학교는 즐겁게 다녔으니까 이제 공부 제대로 시작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 최면이 실시됩니다. 바로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환상이죠. 마치 좋은 대학을, 이름 있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나고자,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이 받아들이죠.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나온 사람이 동국대 나온 사람보다 무조건 소득이 더 많나요? 삶이 더 윤택한가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더 받아요? 서강대 나온 사람이 숭실대 나온 사람보다, 수원대 나온 사람보다 더 높은 삶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더 잘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학 이외에도 많지 않나요? 학과도 있을 거고요. 특정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도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나를 알아봐주는 또는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신가도 그럴 테고. 아무튼 대학 간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세요. 릴렉스. 이번 통계 자료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생 전체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를 넘어섰다는 거죠.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사교육비가 7조 1천억 원,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7조 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과거보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공포를 먹고 사는 사교육 마케팅하고 실패한 정부의 고교 정책이 빚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냥 그런저런 일반고에 가면 인서울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특목고, 자사고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제가 과거에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의 어중간한 성적대 학생들이에요. 결국 특목고, 자사고에 입학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학교에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결국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의도로 만든 많은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중학교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당장 전국에 영재학교급 과학고를 제외하고 모든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면 중학교 사교육비는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당장 이런 고교에 입학을 준비 중이었던 학생들의 학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잠재적인 입학생이라고 생각했던, 마치 그것이 로열로드라고 생각했던, 공약집의 한 단계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반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딱히 효과도 없는, 우리 교육에 인재 육성을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통계적 결과도 없는 이런 종류의 학교들은 아마 계속 유지될 겁니다. 교육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반기에 발표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에 500원 겁니다. 마지막 고등학생 사교육비 통계 자료는 딱히 드릴 멘트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그 양상 그대로입니다.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망하는 대학들도 나오니까 입시 경쟁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정해져 있어요. 그 대학들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수험생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서 서울 소재 주요 15개 정도 되는 대학의 입학 정원 더하기 각 지역 대학의 의치대, 한의대 입학 정원의 숫자와 입학생 숫자가 비슷해지지 않는 한 입시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이건 참 안타깝고 신기한 현상이에요. 막상 자녀를 대학에 보내본 분들은 대부분 엄청 허탈해 하시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동안 이렇게나 목을 맸나. 근데 당사자들한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엄청난 돈과 시간, 정성을 다 허비하고 난 후에 입시가 끝나고 나서야 최면이 깨는 거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대학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유나 목적은 알고 도전하자고요. 남들이 다 한다고 막연히 공포감을 느껴서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으로 사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월 41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7만 2천 원, 중학교 43만 8천 원, 고등학교 46만 원. 이건 단순한 통계치니까 이것보다 적게 지출한다고 해서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40대 평균 순 자산이 몇 억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높은 금액을 지출하는 분들이 계셔서 통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원도 한 2곳 정도만 정기적으로 보내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 나오는 게 현실이죠. 애들 학원비는 지출 항목 중에는 고정비에 가깝죠. 이거 조정이 힘들어요.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처분 소득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항목이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 세금, 고정 지출 빼고 나면 정말 빡빡한 금액만 남는 게 현실이고, 이 문제를 또 추가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면 가계재정은 더 나빠지죠. 자녀 교육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만일 투자로 친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투자가 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결론, 보육 부분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연장 보육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육 이외의 부분은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외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좀 못하더라도 정신 차리면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도 있고, 설령 어떤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공부 관련해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찾는 분 계시다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PDF 자료 있으니까 영상 상세 설명 부분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